옛날 옛적 어느 푸른 숲 한가운데에서 자연상태라는 특별한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이 지배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모든 것이 평등하게 공유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이면 숲길을 따라 나가 산딸기를 따먹고 개울가에서는 물고기를 잡아 저녁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 누구도 가질 것과 가지지 않을 것이 나뉘어 있지 않았으며 모두가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멀리 산 너머 문명화된 도시에서 온 사유재산이란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사유재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벽을 세우며 산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유재산의 가치관은 서서히 마을 사람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산딸기를 모아둔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깨었고 자신이 가진 물고기를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유재산의 논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한 젊은이가 자신의 집 앞에 작은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따온 산딸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 전역으로 퍼져 조금씩 자신의 공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생겨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물고기가 다른 이 울타리를 넘어서자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갈등과 불신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자연상태에 의뢰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은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동정심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자연의 혜택을 함께 나누며 불평등이란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과거의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현자는 루소의 이론을 들려주며 본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평등을 되찾기 위해 이제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전에 잊고 지냈던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들은 울타리를 허물고 서로의 산딸기와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인해 잠시 잊었던 원래의 삶을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 루소가 말한 자연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며칠 전 피터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윤리학을 전공하며 대학에서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했지만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바로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였습니다. 피터는 자신이 가진 자원, 시간, 돈, 노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피터는 동네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자주 가는 서점의 주인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거리 청소하는 할아버지 있잖아.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기부금을 모아서 도우려 해. 주위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반응하며 몇 달러씩 기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는 단순히 돈을 던져주는 것보다는 이 돈이 진정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할아버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가진 질병이 어떤 것인지,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인해 최근에 일을 많이 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피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노인, 복지 프로그램과 무료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피터는 커피숍에 다시 모인 친구들과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할아버지께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피터의 제안에 귀 기울였고 곧바로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하여 할아버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피터와 그의 친구들은 번갈아 가며 할아버지를 센터에 데려다 드렸고 주민들은 직접 요리한 따뜻한 음식을 할아버지께 제공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피터에게 말했습니다. 난 단순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준 건 처음이야. 피터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그 할아버지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친구들과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보다 그들에게 어떻게 더 깊이 다가가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죠. 이처럼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는 단순히 나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세상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피터는 작은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며 사람들에게 행동의 가치와 진정한 이타주의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오래도록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로 남았어요. 세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은 철학적 깊이를 제공하여 V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담론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존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여러 해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존의 그림을 평범한 취미생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존에게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그만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의 차를 마시며 캔버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소한 붓질 하나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햇살이 그의 작업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을 때 그는 그 빛의 색과 온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날 그의 기분과 연결된 복잡한 감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의 작업실을 무심코 지나가던 한 이웃이 그의 그림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웃은 마을의 미술 애호가였고 존의 그림들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존에게 말을 걸어 그의 그림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웃은 점점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존의 그림이 단순히 색과 형태로 이루어진 물리적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존의 삶의 목적과 꿈,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자리한 복잡한 감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웃은 존의 작품을 지역 전시회에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존의 그림을 보기 시작했고 그의 그림들 속에 숨겨진 의도를 하나씩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각자의 해석을 더하며 그림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의 예술은 단순한 작품 이상의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내면 세계를 탐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존의 그림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진짜 성공은 자신의 의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앤스콤의 의도 개념은 우리의 삶과 예술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에 그치지 않고 왜 그것을 하는지를 탐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존의 이야기는 의도가 단순한 행동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마법과 기이한 이론들이 뒤섞인 도덕의 땅에는 사람들의 도덕적 선택이 항상 옳은 길로 인도되길 바라는 현자 버나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덕 철학의 숲속을 탐험하며 그곳에 숨겨진 다양한 신비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버나드는 숲속 깊은 곳에서 두 나무 사이에 매달린 금빛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사실과 가치의 분리라는 신비로운 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발견되자마자 도덕의 땅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문을 외우면 모든 도덕적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버나드는 이 주문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실, 가치라는 두 영역으로 도덕적 질문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도덕의 땅에서 두 명의 열렬한 철학자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 철학자 사실을 신봉하는 자였던 페릭스는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를 주는 존재이니 그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이익을 보장하는 길이네. 그러나 두 번째 철학자, 가치를 중시하는 자였던 발렌틴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정책은 불공정하며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그러므로 왕에 대한 충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야. 이 두 사람의 대립은
왕국 전역에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버나드는 자신이 발견한 두루마리와 스스로의 철학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페릭스와 발렌틴이 각각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을 짚었으면서도 이 둘을 꼭 떼어내어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한쪽 발로만 걷기와 같다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양 발이 함께 내딛는 일이어야 하지. 버나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결정은 사실의 기초와 현실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감정, 욕망, 사회적 경험 등 다양한 가치에 의해 형성된다네. 우리는 왕의 역할을 사실로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역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치 판단으로 보아야 하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라는 주문은 도덕적 논의를 단순화하고자 했지만 이는 오히려 복잡성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나드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며 타인의 관점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결국 도덕의 땅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문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하며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버나드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선택한 도덕의 숲으로 다시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가 남긴 지혜를 통해 도덕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나드는 한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의 철학이 가진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도덕의 땅을 넘어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